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포병 화력에 밀려 위기에 처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 부대가 진격하고 있는 남부 전선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천의 요새라 할 수 있는 드네프르 강을 뒤에 두고 방어선을 형성한 러시아군을 헤르손 방면과 노바카호프카 방면 양쪽 모두에서 크게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 방향으로 헤르손 전역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시가지는 물론 인훌레츠 강 교두보 방면, 인훌레츠 강의 동쪽과 남쪽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6월 14일 여러 오신트 정보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히 헤르손 시가지를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헤르손 시 접경 지역까지 도달해 이제는 직사화기, 즉 전차의 주포와 장갑차들의 기관포 등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은 포병의 곡사화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전차 주포의 사거리인 3km 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른 한 곳은 역시 드네프르 강을 건널 때 사용될 수 있는 두 개의 교량 중 카호프카 대교가 있는 노바카호프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군이 판단하기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쟤네들이 설마 여기까지 때리겠어 라고 판단하며 마음 놓고 있었던 탄약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전날인 6월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 러시아군의 전방 탄약고에 집중 포격을 가한 결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탄약고는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며 다음날까지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러시아군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러시아군이 설마 우크라이나군도 여기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다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군의 방어전에 크나큰 위협이 닥쳤음을 뜻하는데 왜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를 통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현지 시각 6월 14일 야간 우크라이나군은 노바카호프카 교량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드네프르강 이남의 P47 도로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군 전방 탄약고에 대규모 곡사포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 러시아군 최대의 전방 탄약고가 계속해서 유폭을 일으키며 6월 15일 오후까지 거대한 불길을 내뿜으며 불탔다고 하는데요. 이번 러시아군 탄약고에 포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군 포병은 드네프르강 북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는 토마린 지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부대가 이 지점에서 포격을 가했다면 통상적으로 이보다 전방에 있는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이뤄진 기동부대들은 그보다 더 가까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죠. 오신트 정보통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기동부대가 노바카호프카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량의 코앞에 있는 코자츠케 지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탄약고 파괴 사건 때문에 극심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한 전방 탄약고가 있는 지점은 우크라이나군으로서도 절대 포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카호프카 발전소와 댐 코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드네프르 강을 건너 크림반도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로인 교량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댐과 카호프카 발전소는 크림반도의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고 드네프르 강의 집수 시설은 크림반도에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러시아군이 그렇게 노후화된 T-62M 2세대 전차부대까지 동원해가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남부전선을 지키려는 것도 그만큼 이 지역이 러시아군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만약 이 지역 러시아군을 모두 섬멸시켜버리고 크림반도를 손에 넣는다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러시아군은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이 보라색 라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바로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의 송수관입니다. 즉 러시아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전력시설과 식수원을 인질로 잡은 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예상을 깨고 드네프르강 집수시설과 카호프카 발전소의 송전시설마저 파괴해 크림반도를 통해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릴 의도로 이번 탄약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은 이제 더 이상 천의의 요새나 다름없었던 카호프카 발전소와 댐을 앞세운 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6월 13일 크림반도를 되찾겠다 선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 노바카호프카 송수관과 송전시설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는 러시아군이 모두 무너질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손에 넣는 것은 순식간일 겁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군 병력들은 현재 세베르도네츠크 방면 격전지로 모두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우디이우카와 마린카 쪽으로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격이 이루어졌지만 이들마저 모두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으로 이동하며 현재는 포격이 많이 뜸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는 노바카호프카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포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49
군과 제22군단의 대대 전술단을 비롯한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노바카호프카 방어선을 사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후퇴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헤르손 북부의 한 지역에서 혼자 고립된 러시아군 부대가 있는데 이들 또한 오래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어이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또 한 번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헤르손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미콜라이오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교차 지점인 스니후리오카에 고립되어 남겨졌는데 그 규모는 한 개 대대 전술단 전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방어벽으로 내세운 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전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북부 전선 수미 지역의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현재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멜리토폴 쪽의 러시아군 보급선도 극심하게 설치되는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의 습격 때문에 제대로 된 보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남부 전선 전체를 우크라이나군이 접수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 서부 숲에 갇혀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이지움 시가지의 경계선까지 내려가 박격포 등의 무기를 동원해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베르도네츠크 지역과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바흐무트 방면으로 가해지는 러시아군의 극심한 포격은 큰 문제입니다. 최근 포병 자산과 탄약의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서방 측의 1000문 이상의 화포, 다연장 로켓 300문, 500대 이상의 전차와 1000대 이상의 무인기와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정확히 짚어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규모의 물자는 유럽이 가진 치장 물자를 모두 합쳐도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치장 물자를 동원해 주어야만 가능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치장 물자로 보관 중인 포병 장비들이나 기갑 장비 수백 대가 지원된다면 세베르도네츠크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경우 시가전에 적합하도록 짧은 44 구경장 포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최강의 위력을 가진 열화 우라늄 포탄,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을 가진 만큼 이들이 지원되어 세베르도네츠크와 포파나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랜드리스 법안에 따라 이 같은 화력 지원이 조기에 시급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러시아군은 앞으로도 전쟁 기간을 10월 이후로까지 연장시키는 한편 막대한 추가 병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징집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체 검사의 기준이 크게 낮아졌고 징집 연령은 간부의 경우 65세, 병사들의 경우 49세까지도 징집할 수 있게끔 법안을 뜯어고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추가 징집 병력들은 전과자는 물론 질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러시아가 너무 무리하게 전쟁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같은 무리한 징집과 전쟁의 연장으로 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막대한 피해가 전쟁을 통해 발생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푸틴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끌어내려지고 더 이상 최악의 전쟁이 지속될 수 없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